안녕하십니까. 탄생 100주년 문학인 기념문학제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은 꺼주시거나 무음으로 전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심포지움은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대산문화재단을 검색하시거나 재단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생중계를 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산문화재단과 한국작가회의 공동 주최로 진행되는 2023 탄생 100주년 문학인 기념문학제는 오늘 5월 11일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문학을 밟는 다양한 부대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내일 12일 금요일 저녁 7시부터는 마포중앙도서관 6층 마중홀에서 문학의 밤 행사가 진행됩니다. 문학의 밤 행사는 탄생 100주년을 맞은 작가들을 주제로 젊은 작가들이 선배 문인들의 작품을 낭독하고 시극 및 음악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오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행사 이후 공연 영상은 한국작가회의 유튜브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 시청 바랍니다. 저는 두 번째 세션의 사회를 맡은 문학평론가 김진희입니다. 두 번째 세션은 시인이자 교수, 연구자의 삶을 사셨던 정한모 선생님의 문학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발표, 그리고 그간 학계에서 잘 다뤄지지 못했던 한성기 시인을 새롭게 조명하는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심포지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정한모 선생님의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조용복 선생님, 그리고 토론을 맡아주신 선생님 박슬기 선생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용복입니다. 네, 선생님 시작. 발제 시간은 30분, 그리고 토론 시간은 20분 안에 토론과 그 대답이 다 끝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이런 자리에 왔었던 것 같은데, 일제시대 문인들은 저랑 거의 만나뵐 그런 연결점이 없었는데, 한 10년 지나니까 어쨌든 살아생전에 약간의 이런 인연이 있는 그런 분들을 어쨌든 논의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나이가 좀 들었다는 뜻이기도 하고, 현대문학의 역사가 그 정도로 축적됐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발표를 하겠습니다. 탄생 100주년, 탄신 100주년 어떤 기념 학술제여서 본격적인 정쟁과 관련된, 논쟁과 관련된 그런 발표는 아니고요. 100주년 어떤 취지에 맞게 공적이나 업적을 중심으로 해서 수략하게 그렇게 발표를 하겠습니다. 읽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정한모는 첫 번째 단락 읽겠습니다. 정한모는 신의자 교수로서 노태우 정부 시절에 문공부 장관을 역임한 한국 근현대문학 사상 보기 드문 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정한모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거의 어떤 면모를 부각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데, 관료로서의 그 이력은 교수이자 학자로서의 거의 학문적 공적을 평가절하할 위험이 있고, 교수이자 학자인 거의 이론가로서의 면모는 시인 정한모의 시사적 가치를 평가하는데 의견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밑에 읽겠습니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대학 제도 하에서 체계적인 문학이론 공부를 한 국문학 첫 세대로서의 어떤 정한모의 위상을 중심으로 해서 제도적인 측면과 그리고 그가 문공부 장관 시절에 했던 어떤 역사적인 조치와 그리고 시인이자 학자로서의 거의 면모를 동시에 언급하는 것으로 발표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대체로 첫 번째 단락 읽겠습니다. 대체로 후사가들의 관심에서 비롯되는 것이지만 문인으로 정관계에 진출한 인물로 흔히 프랑스의 앙드레 말로를 들게 됩니다. 말로의 관계 진출, 그는 드골 정부 시절 문화부 장관을 했습니다. 대체로 말로의 관계 진출이 부정적으로 인식되지 않는 것은 그의 문학적 성과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앙들의 말로를 만난 듀골이 마침내 인간을 만났다고 고백했다는 일화 때문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인 혹은 예술가의 정관계 혹은 국가행정부의 진출은 대체로는 부정적인 인상을 주기 쉽고 말로처럼 어떤 시적이고 낭만적인 인상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생각해보면은 다른 뭐 경제 분야라든가 정치 분야라든가 그런 테크노크라트에 버금가는 문화예술 분야의 어떤 전문성을 살린 행정가로서의 어떤 면모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는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제가 소상하게 뭐 분석할 그런 능력은 없지만 그게 우리의 어떤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역사주의적인 과제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나치게 신비주의적인 속성, 어떤 근본주의적인 속성과 연관하는 그런 그 인식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한모의 두 번째 단락 읽겠습니다. 그런데 정한모의 관계 진출은 제가 생각하기에 말로에 대한 드골의 인상적인 회고담에도 비교될 수 없고 그리고 적어도 한 개인의 출세주의의 어떤 수사와도 비견되지 않는 아주 중요한 이제 공적을 띠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 납월북문인 해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해도 1988년, 89년 그 전까지 제가 입학했을 때만 해도 카프 문학 논의를 하는 것이 상당히 장애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고 그 당시에 카프 문인 연구를 하다 그 뭐 어디 국가보안부에 끌려갔다 뭐 이런 얘기를 저희 스님들 혹은 선배들께 들었던 것 같은데 88년, 89년 그 전후로 해서는 나불북 문인에 대한 그 연구가 되게 활성화됐다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점은 뭐 어떤 것에도 어쨌든 비견될 수 없을 정도로 정한모의 공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8페이지 밑에서 한 넷째 줄 읽겠습니다. 정한모의 관료로서의 삶에 있어 무엇보다 맨 앞자리에 놓아야 할 사건은 1988년 단행된 월북 문인에 대한 해금 조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좌우 이데올로기 및 정치적 대립의 한가운데 금제와 금열의 영역에 던져져 있던 이른바 반쪽 한국문학사를 온전하게 회복할 계기를 마련한 인물이 문광부 장관 정한모였습니다. 7.19 조치로 남월북 및 제북문인 120명에 대한 전면적인 해금이 단행됨으로써 그 조치는 해방 이후 한국 문학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어떤 사건이 되게 됩니다. 이로써 어떤 한국 현대 문학이 온전하게 복원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후로 상당 부분 학위 논문이나 그 단평 논문에서 남월북 문인에 대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59페이지 밑에서 그 셋째 줄 정도 읽겠습니다. 정한모가 단행한 이 조치만으로도 그는 분명 문인이자 관료로서의 삶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을 듯합니다. 문광부 장관의 자격으로 행해진 이 조치는 한편으로는 그가 신이자 국문학 교수였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파트를 읽겠는데요. 그 한국 현대문학의 아카데미즘화와 제도화에 관련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한모는 해방 이후 한국 대학 제도하에서 교육을 받고 대학 교수가 된 국문학 첫 세대라고 그 일반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방 이전에 한국 현대문학 연구 및 이론화에 기여했던 인물이 백철, 김기림, 임화, 박영희 등 사실은 뭐 학문적인 그 학자라는 관점보다는 그때는 대학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그 주로 당대 그 문인으로서의 어떤 그 문학 이론이라든가 한국 문학사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한모 뒤로 시장류에 한정한다면 김용직, 김학동, 김준호 등등 그 박철희 같은 분들이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아래 세대입니다. 정한모 혹은 정한모 세대의 세대론적 입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듯한데요. 정한모라는 고유명사가 아닌 정한모 혹은 정한모 세대의 어떤 문제의식은 한 두 줄 내려가서 읽겠습니다. 우리말로 문학하기에 대한 고도의 자의식,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문학의 제도적 학문화와 지속성에 대한 문제의식, 그리고 국문학도로서 외국문학 혹은 외국 이론의 홍수 속에서 어떻게 한국문학을 위치시키고 특히 방법론적으로 해석, 분석, 가치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학문화에 대한 문제의식,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놓여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본 같은 경우는 뭐 해방 이전에도 있었습니다만 해방 이후에 특히 심청화된 것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제 경험상으로도 그 정한모, 정광용 이런 분들은 이 의식이 상당히 그 중요하게 작용이 돼서 제자들에게, 학생들에게 이 얘기를 늘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문제가 어디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아카데미즘의 제도권 안으로 진입했던 국학자들의 소명의식이 이제 존재하는데, 대체로 연구자들이 그 일제시대에는 제도권 밖에 있다가 해방 이후에 우리가 대학이 설립되고 하면서 그 문학 연구가 대학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 이런 이제 관점인데요. 특히 현대문학에서는 그 문제의식이 한층 심화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3은 뭐 현재도 그렇지만 그 보편문학, 대체로 서구문학과 한국문학 사이의 어떤 갈등 관계 같은 것들이 현대문학을 학문으로 전공하는 자에게는 있었던 어떤 의식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정한모는 생애에서도 뭐 다소 그런 것들이 보이지만, 그 청소년기 시절을 대체로 이제 일본에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해방 이후에 한국에서 그 동인지를 결성하고, 그 다음에 서울대 물리과대학 입학을 하고, 그리고 그 정광용, 정한숙 등과 함께 이제 주막을 결성한다든가, 뭐 이런 이제 일련의 그 어떤 제도들을 이제 정착시키게 되는데,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 문학 아카데미즘을 정착시키는 문제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 달라 읽겠습니다. 일제시대 신문, 잡지 등의 활자 미디어 저널리즘에 의해 지속된 국학 아카데미즘 영역에서 국어 고전문학에 비해 현대문학의 주임이 성과는 다소 미약했는데, 현대문학 분야가 학문적 능력으로 인정되고 체계화되기 위해서는 대학 안으로의 제도화가 긴급했고, 예술로서의 문학이라고 하는 측면, 대체로 이제 창작가들이 관심을 기울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학문으로서의 문학, 이런 것들을 분리하면서도 뭔가 분리함으로써 뭔가 아카데미즘, 문학 아카데미즘을 제도화하려고 했던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 읽겠습니다. 그 정한모의 또 다른 공적은 그 학회와 학술지 창간을 들 수 있는데요. 그 살아생전에 그 정한모는 회고에서 국어국문학회와 비교문학회 결성한 것들을 아주 중요한 공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물론 우리말과 글을 제대로 공부하고 연구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문제의식과 연관되는데요. 제가 실제로 찾아본 것은 국어국문학회나 이런 데서 좀 공식적으로 언급된 것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것들이 그 현대문학의 어떤 위치나 위상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대문학 분야에서는 적어도 그 정병욱, 뭐 그 정광용, 정한모 이런 분들이 사실은 그 학회나 학술지 창간에 크게 기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문학 아카데미즘 영역에서 뭔가 제도화를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제일 중요한 것들이 결국은 교재를 집필한다든가 문학사를 이제 저술한다든가 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얘기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61페이지 4-1 부분을 읽겠습니다. 국어국문학과의 제도적 편제, 학회 조직 등의 어떤 장치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는 이론 텍스트, 문학 교재가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문학의 이론적 이해 혹은 현대문학사 수술의 관점, 현대문학 개별 텍스트의 분석 해석, 이런 것들이 문학을 과학화하고 학문화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문학이론서, 개론서, 시학론, 문학사론, 작가론 등의 어떤 저서가 집필될 필요성이 생겨났습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1948년에 이제 대학이 한 41개 정도 설립이 되고 국어국문학과가
10개 혹은 11개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현대문학 강좌가 개설되면서 그것을 어쨌든 강의를 할 수 있는 교재가 이제 필요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이런 교재가 당대 어쨌든 문인들에 의해서 이제 그 교재가 출간되기도 하는데요. 문인들이 출간한 교재와 그다음에 뭔가 학문적으로 문학 이론서를 이렇게 출간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의식으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정한모는 그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저작들을 그 저술을 하는데요. 현대 작가 연구를 비롯해서 일련의 저작들을 그 저술을 하게 됩니다. 대체로 뭐 작가 연구에 이호성론 같은 것도 쓰셨지만 기본적으로는 시 연구를 그 국문학 첫 세대로서는 아카데미즘 영역에서 그 고유하게 저술을 하게 됩니다. 정한모는 그 다음 달라 읽겠습니다. 문학개론 등을 공저로 출간했는데 이는 국문학의 토대를 닦는 이론적 작업의 일환이기도 했겠지만 사실 그 해방 이후 그 한국에서 대학이 설립되면서 교양서, 문학개론서의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대학 교양 교육의 이념에 의해서 이렇게 출간된 측면도 물론 존재합니다. 그것은 해방 이후에 대체로 그 이제 우리 문인들에 의해서 혹은 문학사가들에 의해서 몇 가지 출간된 문학개론서에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분들이 대체로 김기림, 백철, 조연현, 뭐 이런 김동리 등의 혹은 박영희, 최재서 이런 분들의 그 후속 작업으로 이렇게 그 출간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대표적으로는 백철의 어떤 문학 개론이나 뭐 그 시문학 사조사 같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백철만 해도 일본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대학 교육을 받고 그 이런 문학 개론서나 이론서를 출간한 그런 것은 정한모에 의해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동일 부분은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 63페이지에 그 정한모가 대체로 어떤 시 연구서, 그러니까 시론, 시학사 이런 그 저술들을 이렇게 출간을 했고, 저 또한 시 연구자이기 때문에 시 분야만 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한모 위세대로는 그 적어도 시 분야에 관해서는 김기림의 시론, 시학, 뭐 그 시사 기술 이런 측면들이 있지만, 이게 그 나중에 그 박슬기 선생님께서 사전에 제시한 그런 토론문에서도 그런 그 문제의식이 있으시지만 대체로 그 김기림이나 이런 분들이 월북을, 아니, 납북 혹은 월북이 되시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 사실은 축적된 게 없었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정한모 선생님이 시론, 시사, 시학 기술 이런 것들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63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그 정한모의 현대시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시론은 몇 번 이제 수정이 됐고요. 그 대체로 지금도 그렇지만 연구자들이 소설 쪽 분야가 많고요. 시론이나 시학 연구자들이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데 그 둘째 줄에 읽겠습니다. 소설에 비해서도 더욱 인상 비평적 설명이나 비학문적 단견에 빠질 위험이 있는 시양식 연구에 요구되는 그 이론화 혹은 분석 및 해석의 과학화, 학문화의 결실이 현대시론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주로 1, 2부로 구분되어 있지만 2부는 그 개별 시인론이라 그 1부에 있는 시의 정의, 구조, 본질 뭐 이런 설명들 이런 것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해방 이후에 이런 시학 저술을 한 어떤 대표적인 그 공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그 백철로부터 비롯됐다고 하고 물론 김기림도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당대에 되게 기요했던 게 문학의 어떤 학문화, 과학화와 관련해서 방법론적인 뉴크리티시즘 이런 것들에 대한 경도가 보이고요. 그거는 김준호 선생님이나 이 세대까지 계속 김용직, 김준호 이런 분들께까지 이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64페이지에 나오는 그 두 번째 단락에 그의 문학 이론서 가운데 주조로 평가받는 것은 한국 현대 시문학사입니다. 74년도에 출간이 됐고요. 이 저서는 근대 시사의 출발과 여행 과정에 대한 저자 특유의 관점이 분명하게 제시된 것인데,
대체로 이제 그 한국 현재 시사의 체계화 작업의 초석이자 독립적인 시문학사로 그 평가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시가 좀 서예 장르인데요. 그 소설 하시는 혹은 소설이나 산문 쪽 하시는 분들이 그 문학사를 쓰시면서 좀 주변적인 것으로 좀 치부하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은데 정화모 선생님께서 이 부분을 독립적으로 좀 제시를 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내려가서 그 실정주의 저서는 이 세대가 대체로 그러하지만 실정주의적인 자료 탐색의 어떤 엄격성을 견지하고 있고 시사 기술의 방법론적 토대 위에서 이런 개별 시 텍스트를 분석한 그런 저서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근대시의 기원, 근대시는 어떻게 시작되었나 이런 문제의식이 그 전에 어떤 대체로 주요한의 불놀이가 아주 화려하고 좋은 우리말 문장체의 어떤 그 자유시로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대체로 주요한의 불놀이를 그 중요하게 평가되어 온 것에 반해서 정한모가 이제 그 회계 소년에게 육당의 공적을 평가하고 있는 대목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실증적인 작업이자 그 해석적인 어떤 지평을 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64페이지 두 번째 단락은 이 저서의 1, 2장은 시양식사와는 다소 무관한 역사적 배경이 서술되어 있는데 그 앞쪽은 다소 이제 무리가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특유의 관점이 드러난 것은 그 저서의 3장 부분에 근대적 신문의 관행이라든가 주요한의 불놀이 자체가 갖는 텍스트 자체가 갖는 어떤 자유시로서의 어떤 대단한 가치 이런 것보다는 제도적인 측면이라든가 그 미디어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해내고 있는 차원이 그 평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영향, 신교육에 의한 근대의 자각, 뭐 이런 것들을 중요한 계기로 보고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은 당대로서는 주목할 만한 저는 업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서 점검하고 있다라는 것. 이 정한모 세대 스님들이 대체로 그 발로 뛰는 연구를 하셨다고 좀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저는 그 대목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그 65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그 실증적 자료 기반의 시사 기술에 대한 태도, 비교문학적 시 텍스트 분석 등의 연구사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이 저서의 학문적 가치가 그다지 조명되지 않은 것은 대체로 그가 관계에 진출하면서 대학 강단에서 제자들과의 그 후학들과의 어떤 그 소통이 부족해진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래 세대라고 보기는 어렵고 선후배 정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 같이 거의 대학을 다닌 약간 선배 세대가 정한모고 그 같이 공부를 했지만 조금 이제 아래 연배가 김용재, 김학동 이런 분들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스승으로 둔 대학원 현대문학 연구자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배출이 되고 그리고 시 연구의 어떤 지평이 넓어진 것 이런 그 바탕에 정한모의 위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65페이지에 밑에 읽겠습니다. 우리말로 쓰고 공부하고 연구하기. 이게 학자이자 또 시인으로서의 어떤 그 정한모의 자의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해방 이후 첫 세대의 교수로서의 내면을 달구었던 문제의식의 핵심은 무엇보다 한국 문학에 있습니다. 이 문제의식이 낯설지 않은 것은 우리 세대가 여전히 외국 이론 중심주의, 저도 그렇습니다만 그걸 그 근본으로 두고 한국 문학 텍스트를 거기에 이제 적용하는 이런 어떤 문제의식인데요. 이런 문제의식은 정한모 세대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66페이지에 그 시인 정한모인데요. 대체로 정한모 연구가 백맥, 시탑, 주막 이런 그 해방 이후의 동인지 결성과 관련해서 논의가 다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첫 번째 단락이고요. 특히 주막 동인인 정광용, 정한숙 등과의 어떤 인연이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한국 현대문학의 제도화에 그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그런 그
동인결성이었다. 이 얘기는 뭐 연결되는 문제 같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정한모는 생전에 그 6권의 시집을 출간했고, 그리고 대체로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정한모의 시를 이렇게 교과서에서 본 그런 인상들을 별로 떨치지 못한 그런 측면 때문에 대체로 언급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차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66페이지 그 세 번째 단락 끝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단락, 그 해방 이후 첫 세대 문인들의 우리말 글쓰기에 대한 자의식은 그 백맥이나 이런 창간 후에 그 선언이 되어 있는 것대로 세계문학으로서의 조선문학, 해방 이후에 우리가 이제 우리 문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자각을 가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말을 고도히 살려야 된다. 일제시대의 그런 어떤 조선어 억압에 대한 그런 반동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런 것들이 공고하게 표나게 이렇게 제기된 거지만 그게 학문학위와도 연결되고 그리고 시를 제대로 써야 되겠다 이런 의식과도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제시대 그것만큼 실제로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말을 쓰게 되고 하니까 그게 일제시대만큼 그런 강력한 욕망을 내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67페이지에 우리말로 된 글을 써야 되겠다. 이거는 뭐 일제시대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문학이 중국이나 일본의 어떤 근대문학하고 다른 점이 어쨌든 이마에 의하면 모 전문가 고유 전용 문제였다. 이런 문제의식인데 그게 일제시대부터 쭉 지속되었는데 정한모 세대는 특히 이제 우리말을 쓸 수 없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인지 해방이 되자마자 그런 강력한 어떤 우리말로 어쨌든 학문을 하고 또 우리말로 시를 쓰고 뭐 이런 의식이 굉장히 강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모국에 의한 언어예술에 대한 각성과 자각, 우리말로 된 시를 쓰는 것 이런 것들은 주막동인 뭐 김남조 이런 분들도 다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김수영이나 뭐 이런 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연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뭐 아주 러프하게 시를 좀 이렇게 읽어봤는데 넘겨보겠습니다. 68페이지 이렇게 보시면은 대체로 초기 뭐 그 시집들까지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말 문장체 같지 않은 느낌이 없지 않은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우리말 문장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시인들의 시 일본식 한자어 같기도 한데요. 그게 하다를 붙이거나 뭐 이런 아주 관념적으로 시를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좀 없지가 않았고요. 오히려 조금 지나서부터는 저는 시인으로서의 정한모의 위치 같은 것들이 좀 느껴졌습니다. 초기 시에서는 정지용의 시와 관련된 어떤 흔적들도 좀 있다는 생각이 어쨌든 들었습니다. 69페이지에 이렇게 씁니다. 시인 정한모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3시집 이후부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전적으로 뭐 주제라든가 이런 것들이라기보다는 저는 시가 근본적으로는 언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말로 된 시, 그리고 뭔가 아주 서정적이고 뭐 이러면서도 분명한 어떤 의미가 전달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제3시집 이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뭐 이걸 읽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두 번째 단락은 뭐 시가 그런 시들이 참 저는 흥미롭다 이런 얘기인데요. 원점에 서서 이런 꽁의 바다 이런 시도 되게 해학적이고 유머가 있는 그런 시들. 그러니까 기존에 뭐 정한모 씨가 뭐 생명의식이라든가 뭐 아가로 어떤 순수의식 뭐 이런 것하고 좀 다른 언어를 메타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시들을 쓰고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끝에 부분은 정한모가 좀 독특하게 대체로 기념시 행사시 이런 게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어떤 정한모의 인간 때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제가 다소 해서 탄생 100주년 뭐 이런 기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측면들도 제가 좀 서술을 했습니다.
시적인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점에서는 아주 시적인 인간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해서 그 뒤에 덧붙여 놨고요. 그다음 마지막은 뭐 좀 사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 두 번째 그 사적인 얘기를 약간만 하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그 셋째 줄 읽겠습니다. 5장의 셋째 줄. 시인이자 학자, 시연구자이자 평론가, 교수이자 어떤 관료로상 그의 이력에서 그가 가장 애착을 가졌던 것은 시인이었고, 그리고 또 문학 교수로서의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다. 문공부 장관직을 퇴임하던 날 하여튼 강단을 다 못 채우고 떠났다고 해서 제자 기자에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때문에 아마 학문적인 어떤 공적이 가려진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얘기를 제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시인이자 학자의 어떤 이중의 정체성이라고 제가 표현은 했지만 그런 것들이 사상적으로 어떻게 가능하고 그런 것들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대학 강단에서 뭔가 낭만적인 시인, 풍류를 지닌 교수 이런 어떤 그 인간으로는 거의 마지막 세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그게 또 시적인 인간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어쨌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1페이지 좀 정리를 하는 입장에서 정한모 세대 혹은 정한모는 무엇보다도 우리말, 우리 글을 어쨌든 공부하고 그것으로 또 시도 열심히 쓰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인이자 그다음 학자로서의 어떤 이중의 정체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정한모 혹은 정한모 세대의 시 연구의 뿌리가 끌어올린 자양이 어쨌든 저희 세대까지 이루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문은 저항이자 계승이고 인용이자 일탈이고 또한 집적이자 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들 세대가 이루어놓은 현대문학 연구의 뿌리가 어쨌든 축적되고 지속돼서 지금 한국 현대문학 현대 시 연구의 뿌리로 이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로 정한모를 평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감하겠습니다. 발표는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영복 선생님의 많은 노고가 느껴지는 그런 발표였습니다. 연구자이자 교수 또 시인으로서의 삶을 아주 입체적으로 이렇게 논의해 주신 그런 논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새롭게 정한모 선생님의 성과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슬기 선생님의 토론을 청해서 듣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슬기입니다. 조용복 선생님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한 명의 한국 현대시 연구자로서 정한모라는 이름은 저한테 두 가지 방향으로 다가왔던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연구자로서, 학자로서 정한모의 저서를 제 연구의 토대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 조영복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육당 최남선의 작업에 굉장히 큰 의의를 부여한 점, 저는 이 견해로부터 좀 더 근본적으로 다시 한국 현대 시사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됐었던 것 같아요. 네. 반면에 시인으로서 정한모의 시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매력을 느끼지 못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언어가 너무 소박하고 주제의식이 너무 분명해서 매력적으로 저한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아마 몇 개의 작품들, 나비의 여행이나 아니면 새벽 같은 작품들에서 보여주는 현학성이랄까, 추상성, 이런 것들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론문의 73페이지의 마지막 단락부터 읽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러니까 시인의 작업과
학자의 작업 사이의 어떤 연결점 혹은 접합점을 논구함으로써 정한모라는 이름의 통일적 전체를 도망하려고 한 이 논문에 굉장히 큰 흥미를 느꼈는데요. 그 접합점이라고 하는 것은 해방 후에 비로소 정치적 억압에서 벗어난 우리말과 글의 어떤 시에 대한 부채감 혹은 소명의식 같은 것인 것 같습니다. 해방 직후 시인으로서의 작업이 우리말과 글로 시를 씀으로써 상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말로 글쓰기에 대한 부채감의 해소라면 대학이 설립된 이후의 학자로서의 작업은 우리말과 글로 된 시를 학문으로 정립시키려는 소명의식의 발로인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현대문학자로서의 정체성과 시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만나고 이 정체성은 정한모 세대의 정체성으로 확대되어서 비로소 이 세대가 짊어지고 있던 과업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방 전의 조선어 글쓰기가 민족의 정치적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다면 해방과 함께 조선어 글쓰기는 이 무게를 덜어내고 보편적 문학의 언어로 직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한모 세대는 해방된 조선에서의 조선어를 민족의 언어이자 문학의 보편적 언어로 마주하게 된 첫 번째 세대이며 따라서 이들은 창작과 학문의 접합점을 탐구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합니다. 우리말과 글로 쓰기에 대한 상대적 결핍감이 시인으로서의 과업을 지속하게 했다면 그 결핍은 또한 우리말과 글로 된 문학이 학문으로서 제대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학문적 욕망으로 이어지고 월북문인 해금 조치를 단행하게 한 어떤 근원적인 원동력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중의 정체성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면서 정한모 개인에게서 나아가 정한모 세대의 현대문학 혹은 현대시를 이해하게 하는 이 논의에 의해서 저 역시 정한모 세대의 사명이랄까 운명적 과업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해방 후 국문학의 첫 세대의 업적을 한국 현대문학의 제도화로 보고 계신 부분입니다. 한국 문학의 담론들을 제도권 안으로 복원시키고 국문과의 제도를 통해 후학들을 교육하고 양성함으로써 현대문학 연구의 실질적 토대 및 연구의 연속성을 마련했다고 평가하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도권 밖에서 저널리즘을 통해 유지되던 문학이 예술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다면 이 세대에 와서 한국 현대문학은 이제 아카데미즘에 기속된 학문으로서 성격을 지니며 제도권의 안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저는 이 견해에 의문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현대문학보단 국문학의 차원으로 조금 범위를 넓혀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경성제대 출신 학자들의 조선문학의 학문화, 논의와 이게 이제 통시적으로 혹은 어떤 계보적으로 관계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냥 가령 이제 조인재나 김태준의 조선문학 논의가 국문학을 학문으로서 정립을 시키고 이 대학 설립과 함께 국어국문학과의 전공 영역으로서 제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논의가 고전문학의 범위에 집중되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근대적 문학 제도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문학의 제도화라는 틀 자체는 1930년대에 이미 제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현대문학은 고전문학의 통시적 계승자가 아니고 정한모 세대는 현대문학을 고전문학과는 무관하게 새로운 어떤 새 출발하는 문학적 전통으로서 정립을 시키고자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둘 다 이걸 제도화하는 관점에 근대적인 문학 제도에 의거하고 있다면 이들의 작업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랄까, 계승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논의할 만한 게 더 있을까? 라는 궁금함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말로 문학하기에 대한 고도의 자의식이 시인으로서의 정체성의 견지로 이어지는 부분에 대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해방 직후에 우리말로 문학하기에 대한 굉장히 강한 갈등이 있었다는 점은 달리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영복 선생님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 우리말로 글쓰기와 시쓰기가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해 굉장히 오래 연구를 해오셨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고 지난한 작업인데 근대시 초창기부터 이어지는 조선어 시쓰기에 대한 어떤 어려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욕망에 대해서 쭉 다루어 보신 적이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해방 후 세대들에게 이게 새로운 문제였다기보다는 해방 전의 어려움이 새롭게 반복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으셨는데요. 정한모 세대의 시쓰기의 어떤 난맥에 대해서 선생님의 이 평소 문제의식에 기반했을 때 어떤 그 얘기들이 가능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조영복 선생님께서 답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실은 두 개가 좀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도 어쨌든 드는데 제가 박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것들을 명료하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잠깐 제가 언급을 하기는 했지만 그 현대문학의 어떤 지위 자체가 제도를 한다는 게 하드웨어적인 것도 있고 국문과를 만들고 그 안에서 그 고전 현대 국어학이 세 파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의 어떤 균등과 그다음에 그것들과 연결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하드웨어적인 측면으로 논의할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 앞에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커리큘럼이 개설되고 어쨌든 그 커리큘럼으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교재 집필이라든가 문학사적인 어떤 그 이해와 관련된 저서, 책 이런 것들이 교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제시대 신문 잡지를 보면 그때 대체로 이제 기존 연구자들께서 그때 아카데미즘은 사실은 문장도 보시면 알겠지만 문장이 거의 그 역할을 하잖아요. 일제 말기 가면은 그 잡지들에 의해서 그런 그 아카데미즘이 수행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경성대대에서 주로 했던 것들이 그 조선문학이라고 하는 게 당대 문학이기도 했지만 그건 아카데미즘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을 테고 그리고 조선문학에 대한 일견 폄하된 인식도 있었을 것 같고요. 경성제대에서 주로 제가 학교를 다닐 때도 이금용 선생님 같은 분이 오그라 심폐 얘기를 하셨으니까 우리가 19제, 8구체 향가 얘기는 고정문학 연구가 기본적으로는 어학 연구잖아요. 그래서 이금용 선생님 세대가 당신들의 스승으로 오그라 심페이 혹은 그 이전의 학자로서 그런 분을 들 정도로 결국 학문의 축적이라는 게 어쨌든 각주를 달고 그 전체적인 어떤 통사적인 관점에서 그런 학문적인 어떤 관점을 피력하고 과학적 분석적으로 뭔가 이제 해석하고 이러는 측면에 놓여 있는데 이미 해방 이후에 이렇게 국문과가 제도가 편제되면서 그 현대문학 분야에서만큼은 그런 축적된 어떤 학문적인 축적된 것들이 거의 없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한편으로는 김기린 같은 분들이 월북 혹은 납북을 하고 박영희 이런 분들이 안 계시기도 하고 그리고 백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크리티시즘이라고 하는 저는 이게 되게 지난한 작업처럼 보여요. 뭔가 과학적으로 시를 분석해야 된다 이러는. 그래서 현대문학은 고전이나 국어학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사라벌레대 중심으로 저서들이 쭉 출간된 그런 연구들을 하신 분들도 계시던데 그런 것과는 다른 아카데미즘 이런 아주 지고한 어떤 관념들이 이제 이분들에게 계셨는데 정광용이나 정한모 쌤, 정광쌤 특히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입학을 했을 때만 해도 창작을 하려면은 이런 예대를 가라 이런 얘기를 정말 얘기를 하실 정도로
당신이 창작을 하시면서도 아카데미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주 무거운 어떤 짐 같은 거를 버리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국어학이나 고전문학과의 어떤 불균형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현대문학은 체계가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여전히 그때도 듣고 있었고, 오히려 그런 어떤 불균형이 우리가 고전문학에 대한 뭐 국어학은 두고라도 이른바 통합융합 이런 게 있다면은 고전문학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결국은 분과 학문처럼 이렇게 돼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박식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뭐 김태준이나 이런 분들이 하셨던 어떤 학문적인 그런 어떤 제도화와 그다음 현대문학을 이제 고전문학이라든가 뭐 이런 전체 그런 것과 연결시킬 수 있는 국어학은 뭐 잘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입지들이 어떻게 존재할지는 사실 저도 오히려 그런 분과적인 것들이 하여튼 지금 현재의 뭐 시도 소설이랑 분리되고 이런 지나치게 섹션화된 그런 것으로 가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어쨌든 있고, 나월북 문인에 대한 이런 분들이 김기림 이런 분들이 없으면 이미 부재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학문적으로 좀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각들이 좀 사라져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아쉽게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거는 사실 뭐 임화의 문제의식이기도 한데요. 임화한테 제게 중요했던 거는 모 전문이라고 하는 게 우리말 문장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유어라는 게 꼭 뭐 한자가 아니라 고유어 이런 문장이 아니고 결국 이제 한글로 문학하기 이런 것인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근대성, 근대의식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혹은 아주 많이 이제 우리가 그 연구를 했기 때문에 저도 뭐 박사 논문도 그런 걸 썼지만 과연 근대의식이 언어 문제보다 더 본질적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죠. 형식은 이미 시 분야에 관한해서는 형식은 모방하죠. 추로조도 모방해보고 뭐 3사조는 아니라 6호조도 해보고 뭐 일본식으로 이렇게 해보고 하지만 우리가 도치한다든가 아니면 가군을 맞추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거의 다로 되니까 우리말 문장은 우리의 랑그적인 자질 자체가. 그래서 결국은 형을 모방해도 시는 모방할 수 없다라는 게 저는 우리말 한글 문장체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말 문장처럼 읽히지만 한주국종식 문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뭐 자연스럽게 우리말처럼 리듬으로 읽는 것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대의식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너무 자명하니까 우리말로 했겠지, 우리말로 하니까 뭐 쉽게 했겠지 이런 이제 생각을 너무나 자명해서 자명성을 상실해 버렸다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만 그런 것에 대한 뭐 좀 반대적인 의미에서 이런 우리말로 된 시를 쓰기, 시 쓴다는 게 또 산문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이 문제를 좀 공부는 했는데요. 뭐 세대론적으로 좀 논의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지만 꼭 30년대 말쯤에 나오는 그런 신진 시인들이 오히려 뭐 20, 30년대 이상이나 박정, 김기림 이런 분들보다 더 나은 우리말 문장으로 시를 썼냐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그걸 언어학적으로 조명하거나 이런 것도 제 능력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정한모 세대는 하여튼 청소년기에 어떤 언어를 습득하는가 이런 문제가 저는 좀 중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하여튼 실증적으로는 하여튼 초기 시들은 다소 뭐 아마추어리즘 때문에 관념성을 가지기도 하지만 문장체 자체가 좀 저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 오히려 어떤 억압적인 측면이 없기 때문에 일제시대만큼 안 된 측면이 있나 이런 생각도 하지만 어쨌든 여전히 적어도 근대문학 차원에서는 우리말로 어떻게 산문도 아니고 시를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문인 시인들에게 큰 어떤 압박으로 작용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조선 문학을 건설함으로써 뭐 그걸 어떤 뭔가 민족적인 담론으로 전환하든 아니면 시 자체의 어떤 양식적인 문제든 간에 그게 근대의식이라든가 아니면은 형식 문제보다 오히려 더 물론 이제 언어가 결국 형식을 걸고 오기 때문에 시인들에게 가장 당면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이제 이 얘기를 했는데 박수기 선생님 논의의 질문에 대한 답은 잘 안 된 것 같긴 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진 않은데, 그냥 두 분 질문하셨는데 중요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 앞부분에, 그러니까 1930년대 그 국문학계 제도화, 그러니까 정한번 세대가 고민했던 그 제도화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셨고, 가장 중요한 말씀은 어쨌든 그 현대문학에 있어서 축적된 것, 체계화된 것들이 사실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큰 기여를 하셨다라는 걸로 요약하실 수 있는 것 같고, 마지막은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시형의 문제라기보다 이제 언어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그 세대가 사실은 그런 걸 가장 어쩌면 처음 좀 이렇게 자기 고민으로 가졌던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